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태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지금 전당대회 등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미 대선은 정말 이제 예측 불허인 상황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내려놓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I revere this office, but I love my country more. She's experienced, she's tough, she's capable. Great thing about America is here, kings and dictators do not rule, the people do. History is in your hands. The power is in your hands. The idea of America lies in your hands.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The most incompetent and far-left vice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If she ever gets the chance to get into office,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사를 워낙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관측을 한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회심, 선회 이게 그 가장 큰 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바이든 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장 큰 아마 요건이 됐을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좀 섭섭한 게 조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2016년도 선거 나갈 때도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손을 좀 들어주고 해가지고 한번 그 대선 도전을 또 주저앉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말하자면 또 후보 나가는 걸 좀 한번 또 만류하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좀 섭섭한 면이 많은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도 아마 좀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또 미셸 오바마가 워낙 또 인기가 높은 걸로 나오다 보니까 또 세간에 좀 억측도 좀 많았죠. 혹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바이든 대통령을 눌러앉히고 자기 와이프를 대선 후보로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억측도 있었고 실제 해리스로 이제 바이든이 지지를 하고 다음 후보로 지명한다고 했는데도 가장 늦게 지지 의사를 좀 밝혔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 그래서 또 세간의 억측이 또 있긴 했지만 결국엔 이제 뭐 종합을 해보면은 그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판을 정리한 다음에 오바마가 입장을 밝힌 걸 기다렸다라고 하는 게 아마 좀 정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둘의 사이가 개인적인 좀 앙금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지금 다 대승적인 좀 결정을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후보직 사퇴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좀 건강 문제, 그러니까 특히 그 코로나에 걸려있던 상황에서 결심을 했잖아요. 좀 몸이 좀 아픈 상황에서 그때 조금 좀 의지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SNS에 가짜 뉴스 엄청 돌았어요. 뭐 위조하다. 위급설, 그렇죠. 응급실에 실려갔다 뭐 등등 가짜 뉴스였죠. 이제 미국 대선은 트럼프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제 또 모를 일이 돼버렸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굉장히 접전 구도로 지금 흘러가는 양상인 것 같은데 바이든일 때보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그 격차가 더 좁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호감 후보입니다. 이제 그 미국 선거 사상 가장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좀 돼 있거든요. 원래 이번에도 트럼프와 바이든 했을 때 둘 다 싫다라고 하는 게 보통 한 25%, 30%가 늘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2020년도에는 한 13%, 12% 선이었거든요. 두 배로 뛴 거예요, 이번 선거에는. 그러는 와중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는 또 굉장히 계속 일관되게 높게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6월 27일 날 그 TV 토론 직후에 그 7월 초 중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특히 7월 11일 날 미국의 퓨 리서치 그 센터 조사 결과가 조금 유의미하다 보는데요. 예. 그때 이제 바이든이나 트럼프다 다 embarrassing, 당혹스럽다라고 한 게 6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때 바이든이 토론을 워낙 못했으니까 속된 예. 말로 이게 말아 먹었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네. 실제 미국의 일반 유권자들 보기에는 트럼프나 바이든이 다 굉장히 싫다. 당혹스럽고 어수선하고 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63% 기록을 좀 사실은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마음을 정하지 못했었던 부동층이 해리스에 지금 좀 더 움직였다 이렇게 조금 해석할 더 수 있는 움직인 건가요? 거죠. 그리고 또 7월 11일 날 퓨 리서치 센터 결과 조사를 또 보면 제3의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네. 지지하는 게 바이든 지지하던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 간 게 14%, 그리고 트럼프한테 간 게 이제 한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표들이 다시 해리스한테 돌아온다, 14%가. 예. 그렇게 되면은 해리스한테는 결코 나쁘지 않은 구도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대선은 이제 각 주마다 이제 또 선거인단을 어떻게 대의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서 사실은 우리의 선거와는 다르게 뭐 어떤 연령층 또 어떤 인종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바이든보다 해리스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시에 갖는 강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계다 여성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바이든과 해리스를 비교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계들의 지지를 얻는 건 이제 그거는 뭐 일단 기본적인 뭐 고정 상수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히스패닉하고 네, 흑인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 해리스는. 예. 그리고 그게 또 해리스한테 근데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대통령 대 민주당 부통령에서 지금 그냥 후보가 이양이 된 거잖아요. 예. 같은 정권이잖아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 네. 근데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로 바뀌는 순간 이게 차별화와 정권 교체 효능감을 유권자들한테 좀 줄 수 있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지금 장점으로 좀 보입니다. 정권이 유지가 되는데 정권이 유지됨에도 차별화가 불구하고 유권자들 보기에는 바이든에 비해서는 또 흑인이고 젊은 여성이고 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꼴지는 약간 이 차별화 느낌을 정권 교체의 느낌을 주는 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식으로 무슨 뭐 대통령과 무슨 뭐 후보 다음 후보가 막 싸우거나 이제 이런 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한테는 그 이미지나 그 외양, 객관적인 조건 자체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좀 줄 수 있는 후보가 지금 해리스가 그 효과를 지금 좀 노리고 있는 상황. 네. 우리 정 교수님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사실 1차 TV 토론회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예. 트럼프가 대통령 그렇죠. 된다. 네, 예.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도와 조건상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더 유리하다 해리스가.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한 2% 차이 나는 거 보면은 원래 그 지금 그 트럼프의 그 기세라고 생각한다면 예. 한 10% 이상 격차가 좀 나야 되거든요. 그 격차가 났으면 지금 아무리 해리스가 다시 뭐 후보 지명된다고 하더라도 좀 다시 역전하기가 좀 힘든 구도입니다. 예. 근데 예. 지금 표 차이가 지금 조사 결과 보시면 2%, 5%다 이게 다 초경합이에요. 예, 초박빙 경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8월 달부터는 뭐냐? 지금부터 뉴스는 해리스한테 가 있잖아요. 예. 또 8월 달에 또 전당대회가 또 열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열리고 시카고로 또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그 이후에 또 TV 토론이 열렸을 때 그때 아주 또 선명하죠.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대 범죄자 구도로 예. 만약 해리스가 계속 나간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지금 바이든 해리스라고 하는 걸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지우지 계속 않으려고. 붙여서. 그렇죠. 바이든의 이제 보기하려고. 그 아바타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예.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해리스를 꼭 지금 같이 붙어서 꼭 쓰고 있는데 네. 그거 외에는 지금 트럼프가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약발이 조금은 지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8, 9월 달 가면서 해리스가 만약에 상승세를 탄다라고 하면 아주 또 초박빙으로 또 역전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누가 후보로 올라오든 트럼프를 이길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진짜 알 수 없는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그렇다면 또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Kim Jong-un, North Korea, he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I got along with him great. You were never in danger with me as your president. It's a good thing to get along, not a bad thing. He got so much nuclear weapons, so much.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we'll go watch the Yankees, or we'll come watch Michigan at its home opener. Okay, how about that?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귀를 다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 그 귀를 관통한 게 총알이 아니라 파편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네. 이제 하얀색 큰 거즈 안 붙이고 다니잖아요. 네. 살짝 이제 반창고 같은 거 붙이고 얼마 전에 이걸 또 떼고 나온 적이 있는데 흉터를 보면 이건 총알로 네. 상처가 난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의혹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총알이 관통한 게 아니라 파편이 튄 거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FBI가 또 뭐 부인도 인정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총알 관통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파편 맞은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이런 의혹이 좀 미국 국내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판세가 뭐 달라지나요? 뭐 근데 이제 영향을 총을 미치나요?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는 그 팩트니까요. 사실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귀 쪽을 이제 어쨌든 뭐 상처가 났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좀 기세가 좀 꺾이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총격 사건 이후 6월 27일 토론회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예. 그리고 이제 총격 사건 이후에 완전히 이제 그 대통령이 거의 된 분위기였잖아요. 네. 거기까지 왔던 트럼프가 지금 약간 기세가 조금 꺾이고 있는 것. 이거는 조금 사실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에다가 이제 이 귀의 예, 예. 상처가 진짜 뭐냐 예. 그런 논란이 있군요. 예. 네, 어쨌든 뭐 트럼프는 이제 북한 관계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워낙 이제 친하다 이러면서 이제 친분 과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 외교도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정작 북한에서는 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실제 누가 될 건지를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이제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러브레터라고 부르면서 뭐 펜팔 친구처럼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예.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2019년 2월달에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해 연말까지 뭔가 새로운 답을 달라는데 트럼프는 답을 주지 않았고 사실 진척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오고 예. 뭐 미국의 대통령 바뀌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하노이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말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은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그러면 이제 절망감 같은 걸 좀 몇 년 느꼈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트럼프가 다시 온다고 해가지고 반갑다고 이렇게 막 얘기할 받아줄, 수 있는 반겨줄 분위기는 아니다.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일단은 뭐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예. 그래도 보험은 좀 들어놓으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완전히 아예 아무 입장도 내는 게 아니라 네. 예. 너가 할 그런 의향은 있다.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고 하는 것.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북한이 여전히 관심은 있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입장을 그냥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리스가 되는 것보단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새롭게 어프로치, 접근을 하는 데는 조금은 좀 쉽겠죠.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바이든의 정책을 좀 계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잘 조율된 네.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북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없긴 왜 없어요. 이게 2019년부터 얘기한 조건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바뀌었다고 조건 없다고 예.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답답할 텐데요. 그 바이든 이후 정권의 그 계승을 해서 해리스가 그냥 계속 대북 정책 이어나가면 사실은 우리 정부가 2027년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은 바뀌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의 한반도 환경은 한 2027년까지는 별 문제가 변동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번 환경이 바꾸는 걸 아마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예상 가능한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네. 돌출 행동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극적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정말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쉽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입장은 뭐였지? 그거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1974년도에 그 8.15 광복절 정치사 통해 예, 선평화 후통일론이라는 게 나온 게 50년째 그 어떤 대통령도 그걸 바꾸거나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 94년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사실 평화적 두 국가가 우리 통일방안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거든요.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거를 국제사회에 계속 한번 환기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 바꾼다는 얘기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어느 대통령 후보가 뭐 통일 폐기하겠다고 하면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통일에 대한 의지,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으로 한 2, 3년 좀 보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급격한 북미 관계 변화 속에서 우리 입장 스탠스를 취하기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때 오히려 해리스가 되면은 뭐현 기조 그대로 가면 그렇죠. 되니까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변화무쌍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계속 보고 오시겠습니다.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난 한 번쯤 안아봐도 괜찮아 지금까지는 위험물질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또 종이 위주로 어제는 또 일부 비닐 쓰레기들이 포함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합참의 지침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낙하해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오물풍선이 이제는 하다하다 대통령실 경내까지 용산까지 침범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안에 정말 위험한 거라도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좀 연공이 뚫렸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예. 뭐 기폭 장치도 같이 돼 있는 것들이 몇 개 좀 발견되긴 했지만 네. 뭐 폭약이나 폭탄처럼 바로 터져서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 외에 예. 바로 눈에 띄진 않지만 그리고 열감지 장치에도 잘 식별되지 않는 어떤 뭐 생화학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리고 또 이게 잠복해 있다라가 혹시 또 이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생각하기 싫은 참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예.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군은 낙하 후에 수거하는 게 원칙이라서 이게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군이 별로 이렇게 손 쓸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뭐 군의 최첨단 보안 장비들, 방어 시스템들 많잖아요. 유격 시스템들 많은데, 예. 근데 이게 뭐 누누이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주 부잣집에 굉장히 좋은 최첨단 보안 경비 장치를 해놨어도 네. 모기를 막지 못하는 이런 거와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를 막기 위해서는 따로 이제 살충제나 이제 다른 장비들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연구나 뭐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 불안감은 좀 계속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다 네. 참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남북 관계도 쉽게 이제 개선되기가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원주 한란의 정대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며 악수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후보를 만나고요. 당정이 원칙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최고위원들에게 당대표가 외롭지 않도록 보좌를 하고 같이 늘 함께 하도록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정치하는 사람은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상가에 갈 때도 같이 가야 된다. 뭐 외롭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합쳐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가 저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62.8%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결선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주일 전에 이제 뭐 결선으로 갈 거냐 아니면 1차에서 끝날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보통은 총선 패배 후에 대부분 1년 정도는 밖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좀 쉬다 오는 그런 관례를 깨고 전격적으로 전당대회에 뛰어든 한동훈 이 후보가 무려 63%나 차지하면서 득표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당 대표가 됐습니다. 63%는 사실 다들 예상하기 어려웠죠. 뭐 과반을 넘어서 50% 초반대 정도는 갈 수도 있지만 1차에서 63%를, 이거는 정말 예상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 못했죠. 저는 사실은 1차에서 이겨도 50% 간당 넘거나 아니면 결선 가능성도 봤죠,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들 많이 그렇게도 봤어요. 봤는데 네. 뭐 사실 더 놀라운 점은 당신과 민심의 어떤 그 싱크로율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이 선거의 그 결과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은 결국 민심이 당심을 견인했다. 그것이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제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서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이른바 배신자론, 그다음에 문자에 대해 답신을 안 한 것, 그리고 총선 패배 책임론, 그다음에 심지어 나중에 이른바 동지론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기소 문제, 이거를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한 문제, 이렇게까지 한 후보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네거티브 공세가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끈하게 63%의 포인트로 이겼다는 거는 결국은 어대한 했는데, 그 어대한이 어차피 한동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구성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이 수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 자산으로 삼게 갈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큼 정치적 동력을 앞으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가져나갈 것인지, 그건 주목해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분석을 조금 더 잘 면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친윤계임을 표방했던 원희룡 후보는 18%, 19%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이제 득표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게 민심이 아니라 당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당심은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한동훈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민심이 아닌 당심조차, 뭐 민심이야 여론조사 보면은 뭐 20% 지지율 나오니까 민심은 뭐 이미 대통령 곁을 많이 떠난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심마저도 이제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심과 민심이 일치돼서 63%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일도 양단식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당정이 지금 총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단 그 변화의 열망을 집약하면서 그 변화의 열망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주체로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당이 민심을 더 잘 수렴하고 대통령실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견인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달라라고 하는 여망까지 한꺼번에 담긴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죠. 송영훈 변호사에게 괜히 질문해봤습니다. 박채환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절대 동의 못하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배신자론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권에서 배신자를 아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을 연상케 하는 단어거든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론을 썼고, 그러니까 사실 여권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저는 소위 말하는 히든 카드를 쓴 거라고 보거든요. 히든 카드 쓰고, 그 다음에 김여사 문자라고 하는 조커까지 쓴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62.8%다. 이거는 당심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이 어두울수록 미래의 촛불, 작은 촛불이라도 되게 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어렵고 참 답답하니까 미래는 그럼 대선에서라도 어떻게 한번 바꿨으면 하는 기대감이 이번 전당대회의 흐름을 갖다가 갈랐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소위 기대치, 이게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를 저는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뭐 완전히 무너졌다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아니, 쓰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지지했던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예. 나경원 후보하고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뭐 2등이지만 3등 같은 2등이거든요. 네. 당원 투표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3등이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권의 어떤 지지도 이것이 결국은 이제는 사실상 수긍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고위원직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친한계가 2명, 친윤계가 이제 3명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위원 사태만으로 지난번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물러났던 그런 사태는 이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최고위에 친윤계가 한 3명 정도 들어왔다는 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쓸 수 있는 방법 카드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게 이준석 소위 밀어내기 때 썼던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최소 2명의 최고위원을 당선시켰어야 되는데 네. 뭐 청년 최고위에서는 뭐 거의 뭐 압도적인 표차로 진정호. 친한계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일반 최고위원에서도 사실은 뭐 큰 표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1등으로 어쨌든 네. 수석 아닙니까? 예. 장동혁 그런 후보가 1등으로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네. 쓸 수 있는 이제 카드가 친윤계의 카드가 예.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권력의 추가 확실히 미래의 권력 쪽으로 사실 2개의 태양이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여권의 권력의 추가 확실하게 미래의 태양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당정 관계의 주도권은 아직도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은 대통령 용산 쪽에서 권력의 추를 갖고선 끌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미래 권력으로 급부상한 당 여의도에서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직면한 현실인데요. 사실 여의도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큰 원자력이 있고 또 그 당 내에는 친윤 인사들이 이 선거 끝나자마자 또 뭐 당론은 원내대표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당 서열이 1위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어떤 핵 분열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난 2년간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라는 게 국민의힘한테 좀 가혹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중간에 낙마했고 또 김기현 대표도 중간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있었는데 썩 그렇게 좋게 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별화하는 생각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했는데 네. 그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그걸 용인하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뭐 문자의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개입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정 관계가 험난할지 아니면 잘 이제 조화를 이뤄가면서 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점은 좀 분명히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도권은 누가 지게 됩니까? 당정 관계의 주도권은 원래 당이 아니라 정이 지는 게 맞잖아요. 권력이 그렇죠. 한 3년 네. 정도 남았다면. 그렇죠? 저는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어쨌든 예.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대표는 사실상 원외라는 또 사실 지금 이제 현실적인 좀 제약도 있고. 예. 근데 지금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역대 어느 권력, 특히나 이제 보수의 역사에서 놓고 보면은 분열돼서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거슬러 올라가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직전에 이회창과 김영삼의 분열이 결국에는 김대중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그때 이제 계속 그런 분열이 이어질 뻔했는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거기는 이제 차별화, 그러니까 이른바 서로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차별화에 성공함으로써 10년 내내 이제 집권할 기반을 마련한 거죠. 거꾸로 본다면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이낙연과 이재명 대표가 사실 또 분열함으로써 이쪽에 접근.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계자하고 현재 권력이 이게 거의 싱크로율이 같아줘야지 실제 너무 차별에 들어가면 이거는 역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건 영민한 한동훈 위원장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비유한다면 한동훈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60km의 속도로 달리다가 지금 4차로 교차로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딱 노란불에 걸린 거예요.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하고 잘못하면 사고 나고 이 상황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의 묘미, 그다음에 그 순간순간의 전략적 판단, 정무적 선택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아주 그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아주 정치 예술적으로 저는 잘 이끌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시험대에 오르는 게 바로 당직 인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안정적인 지도부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뭐 정책위의장이나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남은 당직 인선을 친한계로 꾸려가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탕평 인사를 해 나가는 게 맞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63%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하는 지도부기 때문에 선출된 당대표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고 그 의사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당직을 인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탕평 인사가 병행이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탕평 인사의 초점은 조금 전에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뜻을 거슬러서 어떤 의사결정이 될 수가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것과 다른 개방성과 포용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즉 선출된 당대표가 어떤 1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나와 반대하거나 조금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도 다 포용해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당직 인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탕평 인사라고 부르죠. 그런 관점이라면은 저는 탕평 인사가 병행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벌써부터 당선된 최고위원들 중에는 막 견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탕평 인사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당을 꾸려 나가는데 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그 사안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그 두 분의 최고위원이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2016년, 17년에 있었던 그 박영수 특검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그 국정원 특활비 사건 수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2018년에 본인 기소가 됐었습니다. 물론 1, 2, 3심 다 무죄 판결 받았지만은 나중에 그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사실은 지금의 한동훈 대표죠.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3차장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과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김민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당내에서 그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그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어떤 그 뭐 한동훈 지도부의 입지가 취약하다든가 혹은 뭐 반드시 그 친한계 위주로만 인사를 해야지 뜻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시 그 한동훈 윤 대통령 관계를 조금 들어오면 그 박창환 교수는 두 장면이 있어요. 한 장면은 전당대회가 끝난 날 저녁에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던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용산으로 불러서 야외에서 이제 삼겹살을 먹어가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을 더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당연히 승리한 측의 저녁 모임이죠. 당일날 전당대회 당일날. 네. 지금 앞서서 지금 뭐 정책위 의장 이제 인사권 논란 지금 얘기했잖아요. 겉으로는 탕평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의미의 탕평 이야기였다고 봐요. 왜? 보통이면은 전당대회에서 이긴 사람 따로 불러서 식사하고 또 앞으로 당 잘 이끌어 달라 격려하고 이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진 사람 따로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리한 사람, 진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저녁을 같이 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 우리 졌다고 너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저는 신호 준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뭐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립서비스다. 그렇게 보고 그 얘기가 나오기도 전부터 정책위 의장 인사를 가지고 탕평 인사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저께까지는 하더라도 죽이려고 그러더니 당대표 되니까 예. 이제 탕평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일부 내려놔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쪽 발 가랭이 잡고 늘어진 거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속으로는 어이없어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소위 승리한 당일날 당협위원장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다. 예. 사실은 이제 탕평 얘기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신문 기사 보시면은 정정식 정책위 의장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소위 친한계 이 팬덤이 몰려가가지고 왜 안 내려오냐? 당대표 바뀌었으면 내려와야지 사표 내라. 그리고 막 지금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싸우는 모양새를 좀 자중하는 모양새지만 네. 속으로는 신임 당대표의 인사권을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친윤계의 행태에 대해서 친한계 지지층이 부글부글하다.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단적인 지금 그 소위 세력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뭐 술을 못 먹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제로 콜라까지 이제 주면서 건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대로 가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의 만남이 올 2월 달인가요? 이제 그 서천의 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윤한 갈등이 처음 등장한 그렇죠. 이 직후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90도 폴더 인사를 했는데 이번 만찬 자리에서 처음 두 분이 만날 때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당 대표로서 이렇게 딱 뭐 그렇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모습의 변화에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90도 폴더 인사하던 올 2월 달에 그런 한동훈은 아니다라는 거를 대통령에게 보여준 건가요? 원래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처한 정치적 환경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과거처럼 그 지금 대통령께 그렇게 90도로 숙여야 될 상황, 즉 말하자면은 당신은 사실상의 지명직이었고 이번은 선출직이잖아요. 그야말로 당원 80과 여론 20의 총합의 힘을 63% 받아서 선출직 권력이 된 거고 지난번에는 당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국무위원 하다가 징발되어 가지고 갑자기 9회 말 구원투수로 와서 원포인트 릴리프하라고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때 두 사람의 관계와 엊그저께 이 만찬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다르다? 그렇죠. 저때 상황은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거고 지금은 권력을 본인이 스스로 쟁취한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본질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처한 위치와 환경이 달라졌는데 보이는 풍경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 다만 저런 것들이 어떤 이제 뭐 과도한 측면이 이제 빚어지면은 두 분의 공멸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지금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당 지지도가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이 아니라 부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빨리 극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지금 현재의 과제는 지금 말하자면은 당이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세련되게 보여주는 것, 세련되게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두 분 앞에 놓인 과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최혜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갖고 원내대표가 결정하도록 했었고 자꾸 당대표의 권한으로 잘못 알고 결정 과정에 그 문제제기가 되면 이것이 혼란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당 대표가 이러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는데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숫자가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나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은 대표 체제가 운영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뭐 따로 떨어지는 원내대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식 밖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건 이미 실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발의를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 분명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이제 올 초와는 완전히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달라진 관계가 이번 최혜병 특검법에서 드러났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해석을 이제 다각도로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있기 전부터 제3자 추천 또는 이제 대법원장 추천의 최혜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처리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사실은 용산과는 뜻이 달랐지만 그러나 막상 최혜병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 특검 추천 특검법이라든지 대법원장 특검법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당내에서 한번 논의해보겠다 이러면서 한 발 뒤로 빼요. 자, 이거는 용사를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생각 자체가 바뀐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김지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이제 막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최고위원 2명이 이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로 소통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면박을 준 그런 행태거든요. 그런데 처음 당선되자마자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사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데 어쨌든 본인이 출마했을 때 워낙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여당 대표에 머물 생각이 없고 차기 정치 지도자,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차별화도 하고 이렇게 출마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평가를 냉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본인 소신에 대해서 뭔가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안 처리에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민주당과 같이 하고 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그렇게 방식은 봅니다. 다르지만. 예. 근데 원외 인사이기도 하고 앞서도 한동훈 대표도 말을 했지만 본인이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내에서도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 주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도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해병대원 특검법 사안은요. 공이 지금 민주당에 넘어가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 특검법 표결하면서 부결이 돼서 공식적으로는 폐기가 된 상태예요. 예. 우리가 특별검사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인디펜던트 카운셀입니다. 독립검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정부와 여당이 원래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하거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원래 그것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죠. 예. 그러면 야당이 다시 발의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그러면은 세 번째 발의안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토론회에서 자기는 제3자 특검법안에 반대한다고 했어요. 네. 야당이 발의한 그 특검법안대로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풀어서 보면은요.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추천권을 갖는 겁니다. 왜? 민주당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의사결정에 반해서 당의 의사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네. 민주당 몫의 한 명의 특검은 누가 추천해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결됐던 특검법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명 중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 안 하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임명되도록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고르는 특검으로 그 해병대원 사건 수사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걸 과연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다른 안을 가져와야지 뭔가 이렇게 교섭의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더 센 특검 법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새로운 특검법안을 막 얘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까 당내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한 발 물러나기가 아니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쨌든 특검 법안을 내야지 그때부터 무슨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그 절차에 한동훈 위원장은 반대할 뿐이지, 한동훈 대표는 반대할 뿐이지,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동훈 대표도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민주당의 의견과 최혜병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어느 순간 접점을 이루면 이른바 국민의힘의 친한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양자가 목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그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은 어쨌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 스스로가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은 결국 뭡니까? 그러면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동안에 방송에서 제가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빨리 해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빨리 해소시키려면 아싸라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방식을 전격적으로 채용해서 다시 발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그게 아직 국민의힘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입법 발의를 하고 그럼 민주당에서 입법 발의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든 협상을 하든 단일한 안을 협상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발의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최고위원이 그거는 왜 당대표가 결정하냐, 원내대표가 해야 된다 이러면서 거부 의사를 그냥 공개적으로 좀 면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부터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단일된 안을 제기하고 그거 가지고 의회에서 협상하는 게 의회잖아요. 타협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타협을 하겠죠. 여당에서 뭐하러 특검법을 주도해서 발의를 할까요? 아까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 이전 논란이 있었을 때 결국은 누구 때문에 세종시 이전을 하게 됐느냐,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됐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표 측이 결국은 밀어붙여서 이게 이제 이전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누구에게 표가 갔냐? 박근혜 후보에게 표가 갔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에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여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여권에서 해결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다. 그래서 먼저 카드를 내놔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은요,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소위 말해서 차별화를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자신을 겁니다. 살릴 수 있다. 그렇죠. 차기 대권으로 그렇기 가는 때문에 길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장 내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뒤통수를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3자 특검법을 성사시킨다라고 하면은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차별화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다르죠.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가 사실은 민주당의 그 효과, 이득을 극대화시키는데 조금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특검법을 가지고 정부를 밀어붙이고 안 되다 정 방법이 없으면은 상설특검이 그다음 돼야 될 거고 이것도 어렵다 싶으면은 여권에서 진정성 있게 제3자 특검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향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를 살려가면서까지 제3자 특검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안이 다시 올라왔다가 재의결 두 번째였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부결이 됐어요. 지난 표결 때보다 찬성표가 5표가 이제 더 나와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따져보면 국민의힘에서 3표가 더 이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데 원래부터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을 빼고
이탈한 사람이 그러면은 더 있는 거냐? 그렇다면 또 누구냐? 뭐 당에서는 이거 실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걸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저도 무리가 있다고 봐요. 당론이었는데. 이게 가부 쓰는 거잖아요. 예. 가부를 쓰는데 그걸 뭐 실수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될 때 문해력 테스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잘못 쓴 건 이제 한자를 무효표가 잘못 쓴 건데 됐고 이제 그것도 간단한 한자잖아요. 제 의결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그래서 부 대신 했다는데 가렸었다. 어쨌든 그 설명이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의 설명인 것 같고 옹졸하다. 듣는 제 입장에서는 네. 뭐 납득은 되지만 그렇게 썩 설득력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난번에는 한 표 이탈이었다고 쳐도 예. 지금은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실수든 수치로 뭐든 보면. 자 네. 수치로 늘어난 건데 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플러스 4만 하면은 다음 재의결 때 또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 가결되는 겁니다. 통과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4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순 계산으로 저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이 어느 정도 지금 자꾸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벌써 두 번째 이제 이게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잖아요. 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일종의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단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타이밍을 놓고 보자는데 네. 어쨌든 그게 지금 언제일지 모르니까 저는 그 만일 민주당에서 이른바 독소 조항 두 가지, 네. 그 중립적 특검과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무제한 브리핑을 없애고 그 아주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특검이 임명해서 아주 절제된 방식으로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는다? 그럼 국민의힘도 이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4표가 갖는 함의가 예. 정말 그렇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아 그래 이거는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혜병이라는 그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구나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 5표 정도 여기서 허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렇기 더 방어할 때문에 수가 지금 없을 좀 거다. 논박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어찌됐건 한동훈 대표의 첫 시금석도 네. 그런 정말 그 말하자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제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특검법안을 만일 내놓을 수 있느냐 여야 합의해서. 예. 근데 참 민주당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만 남았지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당위성들은 많은 분들이 동의해가고 있다. 실제적 진실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잘못 쓰신 뭐 소위 실수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양심 선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수영 위원님께서는 그거 아닐 거다. 실수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사실 그걸 실수라고 보기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의 그렇게 자질이 낮지 않습니다. 송경훈 대변인께서. 부자를 잘못 쓰신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예. 아니 부자 밑에다 입구자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입구자를 빼먹어서 지금 그냥 아니 부자만 쓴 네. 거라고 하는데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글쎄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누군지 확인은 하신 것 같은데 실수인지 아닌지는 뭐 본인들만 아실 거라서 뭐 제가 그 이상의 코멘트는 아끼겠습니다만은 예. 여기서의 함의는 조금 전에 우리 최수영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과연 국민의힘이 그러면 무작정 특검법을 반대만 했을 때 그걸 궁극적으로 특검을 안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과 같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폐기를 했을 때는 그 다시 표결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이탈표,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워요. 그동안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방파제 역할을 해준 것이 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상설특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야당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상설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가 결의를 하면 되고 그것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률안이 그렇게 되면 아니기 이제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그것은 중립적인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은 그걸 못하겠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개별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제2요구돼서 돌아오고 부결되고 이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싶으면은 그 상설특검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에 주는 함의는 야당이 그런 최종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한 국민의힘이 무작정 특검을 계속 거부했을 때 영원히 피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신 그 두 분의 최고위원들께서도 뭔가 또 구체적인 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게 됐네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제 말한 대로 대통령 지킴이 아닙니까? 예, 그 친윤계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분 하는 얘기는 민주당이 동시에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그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같이 발의를 했는데 최혜병 특검법은 억지다.
이렇게 보는 게 용산의 시각이고 친윤계의 시각이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최혜병 특검은 필요하다라는 쪽의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발의가 되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의 억지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특검법은 무시하고 최혜병 특검법만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네. 결국은 최혜병 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이나 한 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둘 다 거부하든 아니면 둘 다 채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자,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그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일까요? 저는 장해찬 최고가 그 말에 이제 예. 맥락을 잘 들여다 보면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의 본질과 한동훈 특검의 본질 내용은 다른데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다. 만약 이게 뚝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방어가 어렵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이 이게 뚫리면. 두 몸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최혜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을 따로 생각해서 분리대응한다고 하는 순간 이게 오히려 잘못하면 자멸의 길로 접어든다. 그건 지난번 탄핵의 사태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의 상태에서 봤듯이 예.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기선을 제압당하거나 우리가 문을 열어줘 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정부적 판단을 잘 하라. 그 의미지 이게 똑같은 한 몸이라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나는 지켜야 되고 윤석열 정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는 그 해석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흐름의 싸움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 흐름을 잘 판단해 줘야 한다. 그 말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아니던데요. 장혜찬 저 최고위원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통과를 시켜주는 순간 한동훈 특검법도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같은 논리로 따지면은 뭐 그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한 걸로 저는 읽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장해찬 예. 그 전 최고위원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무소속인데 왜 남의 당 일에 그렇게 관여를 해서 언젠가 들어갈 진짜- 당 아닐까요? 예? 아니 지금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한동훈 예. 위원장이 대표가 됐는데 네. 못 들어갈 거고요. 그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당 행위를 한 분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쪽을 좀 이렇게 소통하는 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는 이제 이 정도. 지난주 토요일이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사과한 사실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영부인님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그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갖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출석이 아니죠.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 앞에서 사과를 한 사실이 그것도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졌단 말입니다. 소위 비공식 사과가 전원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게 적절한 사과가 맞는가?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꼭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가 물가가 한참 비쌌을 때 사과 한 개에 뭐 5,000원 간다 그래서 금사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용산 사과는 금사과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사과입니다. 도대체 용산은 사과를 갖다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총선에 패배해도 대국민 사과가 없습니다. 뭐 국무회의인가요? 보수회의인가요? 수보회의인가요? 대통령이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사과를 했대요. 또 김건희 여사도 검찰의 사과를 한 건지 국민의 사과를 한 건지 본인이 한 건지 뭐 변호사가 나와서 대리 사과 이게 도대체 무슨 사과입니까? 아니 교통사고를 내도 이 정도 사과를 안 해요. 이 사과를 공개한 거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예요? 저는 결국은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의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 거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때 광주 관련 전두환 정권 관련돼서 발언했을 때도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귤 하나 올려놨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롱인지 사과인지 애매하지만 어쨌든 나 사과했다라고 하는 흔적 남기기에 불과한 거지 진정성이라고 눈꼽만큼도 볼 수 없다고. 이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사과한 건가요? 아니면 국민에게 사과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과 표명의 방식, 뭐 예. 시기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이부속실 부활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퍼스트레이디의 대변인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퍼스트레이디의 대변인을 만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입장 표명이 필요하면 그런 것이 대통령실에서 세심한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뭐 시기, 그다음에 방법, 상황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발표도 공적인 참모가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이부속실도 없고 뭐 영부인의 대변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이 예. 마치 이제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뭐 앞서도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와 한번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되돌아옵니다. 네. 빨리 이부속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경을 드러낸 걸 법률 대리인이 전달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사과를 공식화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과의 뜻은 아니고 그냥 심경 전도만 대리인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봐야 돼요. 전 대리 사과, 뭐 간접 사과라기보다는 전초 사과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초 사과. 본 사과를 하기 전에 네. 전초 사과를 했다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메시지는 TPO가 있잖아요. 예. 타임,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스,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오케이션, 상황이 있는데 네. 사실 조사받으러 간 입구에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조사받기 전에. 네. 자, 근데 사실 이 조사를 받는 과정이 가장 지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조사의 말미에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 진술하는 데 앞서서 이렇게 상황을 불러오게 만든 네. 내 어떤 처신과 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건 내가 정말 반성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검사한테. 뭐 이게 공식적인 뭐 조서에 남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변호인 입회해서 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이 조만간 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될 걸로 봐요. 이제 검찰의 마무리 수사가 됐으니까 뭐 9월 15일 이원석 총장 전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도 저는 마무리에 접어드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의 이제 어떤 법률적 마무리가 될 때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어떤 본질적 사과가 난 나올 거라고 보고 그 전에 속 시원하게 사과하기는 글쎄, 어렵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용산 대통령실과 영부인을 보좌하는 쪽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예. 다만 저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종결 짓기 전에 네. 이거는 법률적인 종결이지 실제적 국민들에 대한 정서적 정무적 종결은 아닌 거니까 네. 그 전이라도 저는 김 여사의 입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사과를 하면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사과는 이제는 패자의 언어가 아니라요. 승자의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과라는 것이 불리한 사람이 상황을 모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그런 어떤 대승적이고 어떤 그런 좀 뭐랄까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좀 접근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조사받은 장소와 시기와 관련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되게 갈등을 좀 빚고 있고 검찰 내부도 약간 분열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인가요? 아,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뭐 검사들이 핸드폰을 제출을 하고 핸드폰을 제출받은 게 아니고 조사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제출하고 그리고 출장 조사라는 희대의 말을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검찰총장도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뭐 검사들도 내가 뭘 잘못했냐 사표내는 검사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지금 낸 거고요. 사실은 뭐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과라는 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발 방지해줘. 근데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다. 그런데 자꾸 사과 안 하냐 이러니까 그냥 뭐 대리 사과라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국민 감정이 안 좋아지고 예. 지금 이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실에서 성역을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송 변호사께서는 뭐 그런 창성동 별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 그러니까 조사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장소가 중요냐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장소가 조사 내용을 바꾸지는 못하고 저는 본질을 압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제3의 장소가 아니라 뭐 중앙지검이라든가
혹은 뭐 중앙지검이 어렵다면 옆에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경호와 안전을 도모하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정도의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 속에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관련된 2차 청문회가 있었고 여기 이제 최재형 목사 명품백을 준 이른바 뭐 몰카 공작의 또 뭐 주도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얘가 하여튼간 그렇게 또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의 목소리가 이제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글쎄요, 뭐 일방의 주장이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의 증언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은 여권에서 또는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양쪽에 균형 있는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김 여사나 또는 용산 측 인사들이 특히 검찰에서 나왔다라면은 이런 좀 일방적인 얘기는 안 나왔지 않았을까. 좀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 좀 격이 떨어진 것 자체가 김 여사도 불참했죠. 또 검찰도 안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만 나와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격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뭐 의미 있는 하나의 또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우리가 봤지만 뭐 김조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검찰이 스마트폰 반납하고 조사를 출장을 가는 이런 사실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부인이라는 말 안 쓰게 된 거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인의 격을 낮추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영부인 없고 여사라는 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부인이 검찰 조사 받은 것도 유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그 소위 격과 활동을 둘러싸고 본인들 스스로가 영부인의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뒤에서 조력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 조사받을 때 되니까 영부인으로서 특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을 어긴 거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과 관련된 청원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자들을 쭉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이 시스템, 이 제도는 필요한 거예요? 꼭 아니면 효율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또는 뭐 당사자인 뭐 김건희 여사 모친도 포함해서 이런 분들 다 안 나오고 또 일방적인 이제 관련된 일방적인 사람 한두 명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걸로 이 청원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해서 정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국회가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탄핵에 대한 청문을 발의했다고, 그러니까 그 탄핵에 대한 청원을 발의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숫자가 일정 넘었다고 뭐 받아들여서 상징적인 것까지 그 뭐 이를테면 그걸 뭐 받아들여준 건 좋은데 그걸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아니 이 청문회 역사가 도입된 이래 왜 이 23대 국회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왜 모든 것들이 헌정사상 처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거 만일 국회의장이 해가지고 이거는 국회의원 개별의 권한이므로 우리가 청원인에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뭐 법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양지드립니다. 공문 한 장 보내면 그만인데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 거창하게 현직 영부인까지 소환하겠다? 그게 다 무산될 줄 알면서 망신주기를 통해서 여론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프레이밍을 강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호감을 양산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겠다. 딱 이게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 루프에 빠져서 이제 말하자면 정쟁의 소모전으로 가는 건데 이런 청문회 꼭 해야 할까요? 저는 국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정말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 이거 해야 돼요? 꼭 이런 청문회?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국회에 청원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론화하고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전 국회와 이번 국회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아주 잘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 100만 명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6만 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청와대 청원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국회 청원도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그 탄핵 소추를 해달라는 종류의 청원은 역대 국회에서 10번이나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청문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증인을 앉혀놓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단히 부적절한 질문을 했죠.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관해서 차마 방송에서 옮기기조차 민망한 종류의 질문을 했고 그것을
그 정청래 위원장이 또 받아가지고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런 망신주기성 청문회 자체가 이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시작한 지 2주차를 맞은 민주당 전당대회, 부울경 시작으로 또 충청 지역까지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막 이렇게 질문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워낙 이제 답이 뻔하게 정해진 거 아닌가. 울산 지역 경선 결과 나왔더니 이재명 대표 90%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기록했던 득표했던 77.7%는 뭐 거뜬히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번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죠. 지난번 투표율도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었는데 사실은 뭐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당 운영을 잘하고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120만 넘는 당원들이 뭔가 더 신뢰를 줬다 이렇게 봐야지. 사실은 막 이걸 가지고 뭐 일극체제다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체육관 동원 선거한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선택한 걸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럼 그 물건이 죄입니까? 인기가 많은 가수가 죄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박할 시간이 이제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정봉주 최고위원이 된 건 뭐예요? 김민석 의원이 아닌 정봉주 최고가 된 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권리당원의 이제 그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인기 투표 형식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것인가? 아무래도 방송 인지도라든지 소위 말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런 부분들에서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사람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막말 논란이나 또 폭행 전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불싸 해가지고 뒤늦게 다른 후보 띄웠는데, 오늘 결과에서는 이제 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어떤 소위 그 지지 발언들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지도부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이제 1위의 추세를 좀 꺾는 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두 분의 얘기를 묶어가지고 1분 동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잘 팔리는 걸 가지고 탓하면 되겠냐는데, 물건이 잘 팔린다고 좋은 품질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반품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잘 팔리는 물건 만들었다고 반드시 좋은 회사란 법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봉주 의원의 이제 정봉주 후보의 약진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조금 좀 말하자면은 무력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자꾸 최근에 요새 중도 메시지를 내니까 오히려 강성 당원들은 그래, 탄핵을 계속 얘기하는 정봉주 너 한번 수석 한번 내봐라, 이런 심도 일부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걔들이 이재명 대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통제력이 약화됐다기보다는 더 센 걸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왜 더 자극적인 걸 계속 찾게 되는 인간의 심리처럼 말이죠. 그런 측면이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점들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8월 18일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